문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2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0.81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처에서 당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통령 직속 법률 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의 그간 정책적 노력에도 저출산 위기가 악화 윌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그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님이 이제 4선이셨는데 참 예. 대단하다는 거 처음에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5선이세요. 근데 네. 이력이 그 좀 특이하신 게 원래 비례대표는 한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또 2번을 하셨네요. 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는 이제 전문직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일당 5 정도 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비례대표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거기에 이제 또 법이 네. 생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그 시점에 인구위기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이제 어떤 활동인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이제 인구 위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상황이 무엇이고 향후에 그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밝히는 의원들 간의 그 특별위원회인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 위원장으로 계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도 일과 육아의 병립,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의 일치, 그다음에 이제 인구 축소 사회에 대한 대응, 경제적인 대응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더 이렇게 전향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려는 위원회입니다. 네. 가장 그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벌써 유아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선생님도 감소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사회 존립이 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게 여러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 있고 결정적인 이제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게 대응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치관 문제를 떠나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구위기 특별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여러 출산 관계 논문들을 84개를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 어떤 계층에서 줄고 있다, 어떤 이유로 줄고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책은 뭐 대통령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각 부처에서 실천적인 그 저출산과 보육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전 사회가 움직이고 전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경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네. 현재 정부가 이제 그 마련하고 있는 그 저출산 대책에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적극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네. 더 안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그 각 정부 부처에 한 8개 부처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제 여성에 관계된 거, 아동에 관계된 거를 이제 저출산 보육 대책이라고 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저출산의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실시해서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종합돼 있지 않아요. 84개 논문에 조금씩 스치듯이 지나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그 저출산과 보육에 포커스가 된 새로운 어떤 대안적 모델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실시하고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그런 실천적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그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가 될수록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로 그 인구 절벽 위기인데요. 네. 일각에서 해법으로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 이민 정책을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근원적으로 지금 2022년 통계로 이제 그 0.78명이 탄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최대한 하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거 하고 보충적인 거가 거꾸로 돼 있고요. 지금도 자꾸 이렇게 대형적인 걸로 하면서 미봉책으로 안주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면은 단순히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가 이제 숙련공이나 전문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오신 분들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기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어렵고요. 또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책이라든지 어떤 정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범을 많이 해보고 적정한 범주 내에서 하지 않으면은 부담이 더 많이 져서 받는 사람도 불행하고 오시는 분도 불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이제 그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아이디어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민 정책 확대는 또 어떤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0.78명 출생하는 걸로 하면은 완전히 사회가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원을 이제 메꾼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나 너무나 그 기계적인 얘기고 외국인을 우리나라로의 이제 이민 그 유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문호를 넓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회에서 살았다가 우리나라의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의 시그널이나 문화의 함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양쪽에 다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이 저출산을 원상력을 회복을 하는 방법을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다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그 악화 일로가 된다. 제가 이제 경제하시는 분이나 과학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인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거의 해보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쉬운 길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부의 고유한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를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때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전혀 그 인권 사각지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고통들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면서 보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해볼 수는 있는데 대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네. 예, 파트타임 잡으로 뭐 유아 도우미를 하는데 좀 일정한 시설을 해준다든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는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또 찬반 그 이야기 논의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정부를 이제 포함해서 기업들도 저출산 대책에 이제 함께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디어는 임신 기간 중 뭐 단축 근무 그리고 난임 휴가 제도를 이제 확대하고 이렇게 이제 일과 육아를 이제 병립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저도 뭐 직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이디어나 제도들이 그래도 점점 이제 좀 신속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여러 가지 뭐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이런 노력,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노력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이제 평가하시고 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를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는 뭐냐하면 이제 여성이나 부부가 그 일과 육아를 병립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출산 휴가라든지 또 그 양육 휴가에 이제 유급 휴가, 무급 휴가를 어느 정도 해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보육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18세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2자녀의 경우에 한 19만 원, 3자녀 같으면 한 45만 원, 4자녀 같으면 한 65만 원을 프랑스는 20세까지 지원을 해요. 아, 매달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이제 그 육아 휴가의 경우에 이제 그 월급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국가가 지원하든지 기업이 지원하든지 그것도 이제 사회가 이제 전 네. 사회가 토론하고 이제 도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임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보육에 있어서 이제 여성에게 일정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유연 근무제를 이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을 위한 메타버스 시대니까 여성들을 위한 유연 근무 업무 형태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럴 때 대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취업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업한 여성들은 예를 들면 출산휴가, 유급휴가를 준다 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혼 여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프랑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돈을 지원하고 제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거기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키우는 그게 최대의 가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워라밸에 아기가 없는 워라밸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신선한 이혼, 네. 결혼보다 동거, 나 홀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가 지금 제일 큰 문제고 그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적인 했는데 모든 그 아기가 있는 그 모든 그룹에서 그 아기랑 같이 보육하고 즐기고 소통하고 커 나가는 거를
보장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 인간적인 인문학적이고 어떤 심리학적인 게 보편화될 때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딱 그거 출산과 보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인문학적이고 가치관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시도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구특위를 하면서 각 부처에다가 그 좀 보육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좀 알려주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이런 그냥 그 사라지한 캠페인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함께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고 굉장히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또 그 환경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실질적인 보조와 혜택이 필요할 텐데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저출산 입법 대책 1호 법안도 발의를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놓고 낳았는데 사실은 이제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봐주던 부분이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육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0세부터 3세까지가 바람직한데 이제 처음에는 0세부터 1세라도 이제 산후조리도 하고 아기에 대한 의료 지원도 하고 또 수유라든지 아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또 아기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정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또 사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도 하는 그런 종합적인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를 한 1년에서 3년간 하면은 애를 안심 않고 놓을 수 있지 않냐. 거기에는 이제 기혼이든지 비혼이든지 뭐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가가 아기를 키워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지역별로 설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제 한 82%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이제 대부분이 민간 산후조리원이고 공공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민간 산후조리원이 평균 비용이 249만 원인데 우리 그 젊은이들의 그 평균 그 소득이 2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이제 내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완전히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세우는 걸 이제 국비로 하고 이제 그 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씩 섞어서 해줘야 안심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인구가 1000만이 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1960년대 수준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가 기본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재정교육 분담금이 있는데 1년에 거의 한 20% 정도인데 그게 한 5년에 한 50조 정도가 이제 그 이월되거나 이제 그 유보금으로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영유아 지원으로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이제 영유아 지원 종합센터 이런 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안을 냈죠. 네, 오늘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일과 또 육아 이 가정이 다 같이 이제 그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그리고 이제 특위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말한 것 중에 그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을 왕창 해주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뭐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아기가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아기를 이제 낳으면은 임대주택을 어떤 상황이든지 주고
아기를 그것도 이제 기간을 한 10년 정도 했으면 좀 안정적으로 되겠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아기가 좀 더 늘어나면은 좀 더 큰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좋은 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도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고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도 역시 시급하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런 이제 그 주거 문제가 젊은이들의 여러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정말 생각이 많으시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의정 활동 21대 국회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좀 매진하고 싶으시다. 뭐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에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힘껏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2 국가 산단을 하면서 네. 그 없어진 이제 그 사원주택. 왜냐하면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안심소득 얘기했는데 저는 좀 역안심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일정 수준보다 차이가 나는 거는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 서울로 오지 누가 지방에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 위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돼 있는 지역에는 서울 평균 소득이랑 비교해 갖고 그 차이 나는 것만큼 오히려 그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 교육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차등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주는 데는 거의 뭐 법인세를 제로로 해주고, 예를 들면 서울에 교통 분담금이 있는데 그걸 서울시가 갖고 갈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하철이 9개가 없고 GTX, ABC가 없는 그게 저출산 인구 소멸 지역에 그 교통 분담금은 크게 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 말씀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그 이런 시대에 지방은 더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여러 가지 약점과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더 크게 안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함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